그날 밤 맨발의 유림은 어디로 갔을까? 아내가 집에 없다는 게 느껴졌다. 그건 비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텅 빔 그 자체였다. 유림은 어디로 갔을까? 한 번의 중얼거림 뿐이었다. 그나저나 유림은 어디 있을까? 무심코 또 한 번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졌다. 유림은 어디로 갔을까?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송은일 작가님의 아내의 진홍빛 슬리퍼 준비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집 떠난 아내를 찾아 상불사라는 절을 찾게 되는데요. 심리적인 혼돈 상태를 극복하고자 그곳에 왔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혼돈을 겪게 됩니다. 고즈넉한 상불사를 향해 떠나봅니다. 그곳에 제발 아내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네. 자,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내의 진홍빛 슬리퍼. 송은일. 아일다. 삭정이처럼 마르고 작은 몸피에 얼굴빛이 맑았다. 그리고 허리가 굽었다. 법당 깊이 드리워진 햇살을 등에 지고 옷에 투지하는 여자의 모아졌다간 풀리고 다시 모아지던 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반복되는 그의 둥그런 움직임을 바라보는데 숨이 차면서 손끝이 마르는 듯 몹시 불편했다. 가당찮게도 나는 절을 하고 있는 아엘다에게서 아내를 연상했던 것이다. 유림도 어느 산자락에 박힌 사찰 법당에서 저 여자와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편한 마음에도 사로잡힌 듯 건너다 보았던 어제 그때는 아일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던 상태였다. 그가 날마다 3000배를 한다거나 하루 한마디 하는 경우가 드물어 벙어리처럼 벤다거나 절에 들어온 뒤 7회를 넘는 동안 한 번도 일주문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 상불사에 나타난 미륵불이라는 소문이 나이든 신도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따위의 이야기는 어젯밤 같은 방을 썼던 이룬이라는 사내한테서 들었다. 이룬은 전국의 절을 떠돌며 살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상불사에서 상주하는 듯해 보였다. 그가 술을 거절할 수 있는 위인이 못 된다는 것을 그를 본 순간 알아챘다. 어젯밤이 깊었을 때 슬그머니 일어나 차 트렁크에 들어있던 소주병을 꺼내 방으로 가져갔다. 잠이 오지 않아서 한 잔 마시련다고 어둠 속에서 혼자 소리를 하다가 한 잔만 하겠느냐고 슬쩍 떴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는 고기 냄새 맡은 살쾡이처럼 입맛을 쩝쩝 다시며 다가왔다. 술에 취한 그는 승도 속도 아닌 채로 이 절에 깃들여 사는 인간들의 내력에 대해 아는 게 많았다. 제 사연 말고는 묻는 대로 다 나왔다. 아일다는 예전에 무용수였다.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몸을 다쳐 무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사고가 난 차에 함께 탔던 남자는 죽었다. 부모가 제법 부자인데다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몸은 제 힘으로 움직일 만큼 나았으나 반정신이 나가버린 딸을 그에게 기부금과 함께 이 절에다 맡겼다. 아일다는 그래서 여성들이 묵는 지혜원의 방 한 칸을 혼자 차지하고 산다. 반드시 서서 가슴에 손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되어 다시 일어나 손을 모으기까지 한 차례의 절은 10가지쯤의 연쇄 동작인데 아일다의 움직임은 맺힌 데 하나 없이 굴러가는 굴렁쇠 같다. 한 공간에서 제 뒤에 선 채 호기심에 가득 차
저만 바라보고 있는 낯선 놈의 기척을 느꼈을 법한데도 아랑곳 없다. 눈을 거의 감춘 옆 얼굴에서는 표정이 읽히지 않는다. 10분 동안에 80여 회쯤 반복하는가. 1시간에 500번쯤 절을 하는 거라면 최소한 6시간 동안은 쉬지 않고 절을 해야 3,000배를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3,000에 365를 곱해서 다시 7을 곱하면 766만 5천이다. 돈으로 친다면 별거 아니다. 한 사람의 심장이 움직이는 횟수나 눈 깜빡임 따위와 비교해도 큰 숫자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15년 넘는 내 자동차 운행 기록은 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기계 아닌 사람의 몸이 만들어내는 기록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숫자인 것이다. 하기야 보통 사람일 리는 없다. 아일다라는 이름의 뜻이 벌써 미륵불의 다른 명칭이거니와 아일다를 보기 위해 찾아드는 신도들도 있다 하지 않은가. 그렇지만 이미 허리가 굽기 시작한 아일다가 이곳에서 몇 년을 더 저렇게 산다면 몸이 진짜 굴렁쇠처럼 변하고 말 것이다. 어린 날의 내 굴렁쇠들은 오르막길은 물론이고 계단도 오르내렸다. 굴렁쇠와 함께 바위를 타고 시냇물을 건넜다. 징검다리를 건너 뛸 수도 있었다. 눈부신 빛을 뿌리며 공중을 회전하고 책상 위에서 빙빙 돌며 놀기도 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내 무릎은 늘 벗겨져 있었고 굴렁쇠에다 턱을 찍거나 머리를 받친 건 셀 수도 없다. 굴렁쇠를 쫓다 차에 질 뻔한 일도 여러 번이었다. 잘 굴러가는 굴렁쇠를 구하기 위해 분해한 자전거는 몇 대나 될까. 같은 목적으로 남의 집 앞에 세워진 새 자전거를 훔친 적은 그렇게 만들어진 굴렁쇠가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나갈 즈음엔 69개였다. 개수가 많아지면서 100개를 채우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욕망도 함께 자랐을 터이다. 나는 그때 능란한 자전거 도둑이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100개의 바퀴가 한꺼번에 구르거나 공중에 떠서 동시에 회전하는 광경은 상상만으로도 벅찼다. 폭죽처럼 솟아올라 터질 그 순간을 위하여 캄캄한 이웃마을 순례도 서슴없이 했다. 굴렁쇠를 굴리고 다니기엔 내가 너무 컸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한밤중이었고 나는 자다가 어머니 기척에 깬 잠이었다.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면 엄마 배꼽을 만지는 버릇이 아직 그대로였던 때라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손을 뻗었을 것이다. 그 손이 휙 내 몸이 밀쳐질 정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엄마만큼 키가 커버린 놈이 언제까지 아이 노릇을 하려는 거냐? 대체 저놈의 굴렁쇠는 얼마나 더 주워드릴 거냐고.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는 굴렁쇠가 꼭두 새벽에 느닷없이 왜 거론되었는지. 동생과 나 사이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왜 그토록 독이 올라 화를 내는지 알 수 없는 채 어둠 속에서 내 어린 날이 막을 내렸다. 아울러 자전거 도둑질도 그날로 끝났다. 뒤란 처마 밑에 사슬처럼 줄줄이 걸어뒀던 69개의 굴렁쇠를 이튿날부터 손에 잡히는 대로 내다버렸다. 내 대세는 걸렸을 것이다. 군청 앞 큰 길이나 보건소 뒷골목, 경찰서 앞길이나 여중학교 진입로, 읍을 벗어나 이웃마을 앞까지 가기도 했다. 될수록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굴렁쇠를 굴려가 힘껏 굴려놓고는 뒤돌아 정신없이 뛰었다. 굴렁쇠를 다 떠나보내는 동안 그것들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나뒹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들이 아직도 어딘가를 향해 굴러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고등학교 졸업 무렵까지 했던 건 그래서였을 것이다. 땀에 흠씬 젖어 방석에 엎드린 아일다가 꼼짝도 않는다. 오늘 분의 3,000배를 끝내고 쉬는 중일 터이다. 그의 온몸을 칭칭 감고도 남을 듯한
긴 염주의 한 부분이 왼손에 잡힌 채 상체 주변에 늘어져 있다. 조금 있으면 일어나 삼배를 마치고 염주를 갈무리에 두고 법당 밖으로 나설 테고 산보를 한 뒤에는 저녁 예불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아일다의 소임이 하루 3차례의 예불 준비라고 했다. 1시간도 넘게 쳐다보았던 아일다보다 앞서 법당에서 내 몸을 끌어낸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아프다. 해발고도 830m 산속에 자리 잡은 상불사 대웅전 마당에는 초여름 오후 햇빛이 빼곡히 차 있을 뿐 인적이라고는 없다. 유림은 어디 있을까? 21살에 동갑내기로 만나 28에 결혼해 42이 될 때까지 함께 지내왔던 여자. 특별한 능력은 없으나 흠잡을 만한 결점도 가지고 있지 않아 집에 있는 여자라는 한마디면 다 설명이 되는 것 같던 그 장유림이 97일째 종적이 없었다. 그나이 말로는 맨발의 빈손으로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는데 어느 곳에도 그 자취가 없었다. 법당 측면문에서 나온 아일다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접은 채 긴 그림자를 달고 걸어간다. 눈이 부시게 흰 고무신을 신고 마당 끝 계단을 내려가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 텅 빈 마당, 텅 빈 듯한 내 머릿속. 온몸이 텅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하다. 바늘에 찔리면 펑크난 타이어처럼 바람이 펑 터져나올지도 모른다. 집으로 전화하면 언제나 작은 아이가 받는다. 큰아이는 제 동생을 통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받는다. 그네의 그런 버릇은 작년 봄 제 어미가 처음 집을 나갔던 때부터 시작된 성 싶었다. 어미가 한 달 만에 시장 봐온 사람처럼 돌아왔어도 사라지지 않더니 여태껏 계속이다. 작은 아이가 도우미 할머니가 밥을 차리는 중이고 언니는 늦잠 자는 중이라고 쫑알대다가 아빠는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묻는다. 사흘 뒤에 돌아가겠다는 말에 알겠어 하더니 새침한 여운을 한참 두었다가 전화를 끊는다. 여중 1학년인 큰아이는 아마도 그 곁에서 전화기 속에 아비를 외면하느라 한사코 고개를 꼬고 있을 터이다. 사흘 전 아침 집을 떠나온 뒤에 그네하고는 통화를 한 번도 못했다. 하필이면 제 어미가 없을 때에 첫 달거리가 찾아들었던가 보았다. 지지난달 첫 일요일 아침이었다. 작은아이가 밥상머리에서 아빠, 언니 어제 피났어 했다. 지금도 피난데. 고자질하듯 쫑알대는 작은아이 머리통이 그나이 수저에 맞아 딱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작은아이가 울었다. 우는 아이를 흘기다 눈이 벌개진 큰아이가 나를 노려보더니 수저를 내던지듯 내려놓고는 식탁을 떠나버렸다. 산을 넘어온 햇살이 사찰 안에 남은 그늘을 차츰 지워가고 있다.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제법 찾아들 거라고 했지만 아침 경내엔 인적이 드물다.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된 매미 소리만 극성이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갈대와 창포와 꽃무릇이 어우러졌고 그 둘레에서는 백일홍이 눈시리게 피어나 하늘거렸다. 꽃 주위에서 검은 빛깔의 나비들이 군무를 추는데 느리고 무거워 보인다. 잠을 설친 탓이다. 어디가 아프다고 꼬집어 말할 수 없으나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고 움직이기가 싫은 무기력 상태였다. 일주일치 밥값을 미리 치렀지만 밥 생각도 들지 않았다. 간밤에 마신 술로 속이 뜨끔거렸다. 그날 밤 맨발의 유림은 어디로 갔을까? 작년에 집을 나갔던 유림이 한 달여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아내가 연락 한 번 없이 지낼 수 있는 그 한 달이 뭐든지 삼켜버리는 구멍처럼 느껴진 탓이었다. 유림도 말하지 않았다. 언제 가출한 적이 있었냐는 듯이 체중이 불어 사우나에 가야겠다며
혼잣말을 하는 거며 작은 아이 학습 준비물을 미리 챙기지 못해 아침마다 문방구점까지 따라 나가는 거며 아무 변한 게 없이 천연덕스럽게 일상을 살았다. 그때 묻지 못해 아내가 어디 있다 왔는지 몰랐듯 이번에도 나는 유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한 달이면 돌아오겠지 했던 기대는 한 달에서 닷새가 지났을 때 버렸다. 그리고 석 달이 넘었다. 유림은 작년에 한 달을 머물다 나온 그 블랙홀 속으로 다시 아주 들어가 버린 모양이었다. 아침 공양하셨소? 사흘밤을 한방에서 난 사내 이룬이다. 바싹 깎은 머리에 회색 승복 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걸치고 흰 곰신을 신은 그의 차림새는 영락없는 비구인데 한눈에 비구가 아닌 것을 알아채게 하는 잡스러움이 온몸에 덕지덕지 묻어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식판을 씻었는지 손을 비벼 말리며 나오는 품이 갈데없이 얻어먹고 사는 자의 행색이다. 50 중반이나 됐을까. 승이라 봐주기엔 속됨이 지나쳐 보이고 속이라 보기엔 또 풍기는 기세가 만만치 않은 사내였다. 밥 생각이 안 나는군요. 그래도 자셔 두시오. 해가 길지 않소. 더구나.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다 삼켜버린 사내가 구멍가게에서 도둑질하려다 들킨 행여처럼 말꼬리를 잘라먹고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연못을 돌아 밭으로 내려간다. 그가 도착한 밭에 승복 차림의 여인이 앉아 있었다. 상불사 공양주 보살 진여행이다. 공양간에 있을 거라 여겼던 그가 어느 틈에 텃밭에 나앉아 다음 끼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경내의 동선이 뻔함에도 그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아니 내가 그를 피해 다녔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67해 전쯤에 유림에게서도 들었음직한 기억에 따르면 진여행은 유림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닌 고향 친구 효선이었다. 효선이라는 진여행의 본명을 기억한 것은 당시 방영되던 유림이 즐겨보던 텔레비전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늦게 들어온 효선의 남편이 서둘러 밥 차리는 그 친구 등에 대고 조용히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네가 참 싫어 그러더래. 그게 시작이었대. 날마다 한 번씩 어떤 식으로든 딱 한마디씩만 했다는 거야. 네가 싫다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효선은 100일이 되던 밤에 잠든 두 아들 얼굴 한 번씩 만져보고 집을 나왔대. 인옥이 어제 효선을 상불사에서 만났다지 뭐야?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래. 효선이라는 이름 대신 진여행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면서. 그런데 여보, 효선이 남편은 어떻게 그런 아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서서히 죽게 하는 방법을 알았을까? 오래전에 들으며 잊어버렸던 유림의 그 수다가 기억난 건 일주일 전 초저녁이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할 일 없이 리모컨을 누르던 참에 자막으로 뜬 상불사를 만났을 때였다. 지역방송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었는데 하한거에 들어간 스님들을 수발하는 상불사 공양간 풍경이 조용하고도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 화면엔 물론 진여행일 법한 여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선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던 유림의 친구가 떠올랐다. 유림의 그 수다 끝에 내가 왜? 하고 물었을 것이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왜 옆에 내 등에 대고 싫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냐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 내 안에 어떤 시한폭탄이 내장되어 있는지 아직 몰랐던 때였으므로 거침없이 별 치사한 미친놈을 다 보겠다고 지씹었을 때 유림이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그러게 왜 그랬을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효선이한테 물어볼게. 유림에게 그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주인이 빈몸으로 나가는 바람에 집에 남겨진 유림의 수첩에 효선이나 인옥은 나와 있지 않았다. 장인이 세상을 뜨고 나서
처남들이 땅과 집을 팔아치우고 장모를 서울로 모셔내버렸기 때문에 유림의 고향에는 처가가 없었다. 아들들 집을 전전하며 손자들 키우는 걸로 당시 말년을 보냈던 장모는 막내이자 고명딸인 유림이 첫 아이를 낳은 지 세 해 만에 세상을 떴다. 효선이나 인옥에 대해 알려줄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나는 상불사로 올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진여행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알아냈다. 하지만 공양간을 책임지고 있다는 효선, 진여행에게 아직 접근을 못 해보았다. 그럴 리 없지만 혹시라도 진여행이 유림의 행방을 알고 있다가 왜 찾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해서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나니 일상이 정리가 안 돼 미칠 지경이라는 말은 모렴치하게 느껴졌다. 완벽하게 비어있는 광장에 홀로 버려진 것 같다는 말도 우스울 터였다. 길이 전혀 안 보인다는 말도 되지 못한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다. 남편에게 싫다는 말을 100번이나 들은 끝에 집을 나왔다는 효선, 진여행한테 그 정도가 무슨 대수로울 일이겠는가. 진여행은 바쁜 손길로 들깨나무를 솎아대는 참이었다. 그가 솎아 쌓은 들깨 포기가 3개나 되는 커다란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가득 쌓였다. 그의 임하며 목 언저리에 땀이 배어나 번질번질하다. 내가 장유림의 남편인 걸 알고 무시할 리는 없는데 시선 한번 보내지 않은 채 제 일만 하는 품이 꼭 아일다를 닮았다. 이룬이 나물이 가득 든 바구니를 안더니 나한테도 바구니 1개를 들고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고는 공양간 쪽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의 지시를 모르쇠 한다. 모처럼 진여행을 독대하게 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잡초는 안 뽑습니까? 진여행 곁에 쭈그려 앉아 할 일 없이 손을 뻗어 듬성듬성 남아있는 풀을 잡아당기며 물어본다. 풀들이 잔뜩 머금고 있던 이슬에 손이 흠뻑 젖는다. 호미질을 계속하면서 나를 힐끗 살핀 진여행의 눈길이 자신의 손길로 돌아갔다. 제 눈에는 전부 나물로 베는데 처사님 눈에는 지슴으로 베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뽑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이것들이 나물이면 더욱 왜 안 뽑습니까? 그야 점심공양에 들깻잎을 쓸 작정이니 그렇죠. 들깻잎을 쓰는데 참나물이나 고들빼기를 뽑겠어요? 귀에 봐서 장유림을 아는지 유림이 댁을 찾아왔는지 혹시 당신이 어디다 숨겨둔 건 아닌지를 물어보려 했던 계획이 된설이 맞은 풀처럼 수거들었다. 비위가 상하기도 했다. 점심밥 때는 들깨나물을 실컷 먹을 수 있겠군요. 아침도 미처 못 먹었는데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손에 묻은 물기와 흙을 아직 뽑히지 않은 들깨 포기 위에다 문질러 씻고는 일어서 버린다. 진여행의 말투가 거슬리기도 했지만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그 자리에 엎어져 자고 싶기도 하다. 텃밭과 산자락 사이의 난 길을 따라 내려 걷는다. 사찰은 맨 아래 주차장, 중간에 부속 건물들, 맨 위에 정각들이 모인 가파른 형세라서 계단이 많았다. 차가 맨 위까지 오르내리기 위해 냈을 법한 자갈 섞인 시멘트 길은 완만한 편이다. 주차장에는 4차를 포함해 석 대의 차가 주차돼 있었다. 기도비라는 명목에 제법 비싼 비용을 치르고 나흘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 차는 오늘도 종일 뜨겁게 달구어질 터이다. 대형차로 바꾼 건 작년이었다. 화장품 제조업체 영업과장 3년 끝에 보험회사로 전직할 때만 해도 이태 만에 내가 전국 순위를 따져볼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1년에 한 번씩 차바퀴를 갈아야 할 만큼 많이 움직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때로 스스로도 신기할 만큼 계약이 쉬웠다. 고객 관리도 어렵지 않았다. 어려운 건 술로 인해 기억이 끊겼을 때의
내 자신이었다. 무의식의 의식을 타고 넘었을 때에 나라고 해야 할까?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거기였다. 왜 직업이 바뀐 뒤부터 내 안에 들어있는지도 몰랐던 시한폭탄들이 유림만을 상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는지, 몇 개의 폭탄이 더 들어있는지, 유림에게 무슨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삼스레 그럴 만한 일도 없었다. 전직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다. 다니던 화장품 제조업체가 재벌 화장품 회사와 병합되던 무렵이긴 했지만 나는 감원 대상이 아니었다. 새 회사에서 로고도 선명한 대외 영업부 차장 명함을 받았다. 경력이 고스란히 인정되었거니와 승진까지 된 발령이었다. 여유에서 비롯된 오만이었을 터이다.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일에 느닷없는 실증이 일었다. 이전 회사가 병합될 때 기회주의자라는 욕까지 먹어가며 버텼던 것을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심사였다. 내 이름을 앞세우고 영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회의와 그럴 경우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이 함께 생겼다. 갈등은 짧았고 실행은 빨랐다. 결과적으로 옮긴 회사 안에 고액 연봉자 클럽에 들 정도가 되었다. 전직 이틀 만에 연봉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면 가차없이 제명되는 그 조직에 든 뒤 나는 한 번도 제명된 적이 없다. 넓은 주차장 가장자리를 애돌아 저를 떠나는 사람처럼 일주문을 향해 걷는다. 실상 유림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궁리는 포기한 상태였다. 이른 여름 휴가를 빙자해 나선 길이었지만 기대는커녕 정말 유림을 찾고 싶은지도 의심스러웠다. 찾아낸들 장유림이 나의 아내이며 내 자식들의 어미로 남아있기는 할지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유림을 믿을 수가 없다고나 할까. 아내의 수첩에는 집에서 살림만 해온 여자치고는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들어있었다. 자그마치 100명에 가까웠다. 그 많은 수에 얼떨떨했지만 유림과 각별히 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모른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게다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이름들은 너무 가지런해서 누구와 특별한 관계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나마 핸드폰은 두고 나가기로 작정이나 했던 듯 일체의 정보가 지워져 있었다. 주민등록 등본까지 떼어다주고 받아낸 통화 내역에서도 특별한 친분관계 같은 건 찾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아무나 짚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통화가 된 여자들은 한결같이 모른다는 말뿐이었다. 여고 동창, 대학 동기, 예전 직장 동료, 아이들 학교 자모 회원, 백화점과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만난 여자들, 동네 사우나에서 만난 여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유림에 대해 같은 분량의 친분을 표시했지만 똑같이 유림의 행적을 몰랐다. 이 여자들이 작당을 했는가 싶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유림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 아니 나갈 수도 있는 여자라는 사실에 호들갑을 떨었을 뿐 어떤 단서도 내놓지 않았다. 며칠 전 절에 들어와 흡연을 할 때마다 찾는 장소는 일주문을 약간 벗어난 곳에 있는 연못 언저리다. 절 안에 연못이 있는데 왜 여기 또 있는가 싶었던 큼지막한 연못은 옅은 숲에 있었고 그 숲 안쪽에는 벼랑처럼 깊은 계곡이 흘렀다. 계곡 건너편은 정글처럼 보였다. 첫날 첫 흡연을 위해 배회하다가 계곡으로 내려가는 기슭의 바위 틈새를 발견했다. 건너편에서 이쪽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의 눈에도 띌 것 같지 않은 두 바위 가운데에는 누울 수도 있을 만한 반반한 공간인데다 깊었다. 그리고 물소리, 경사가 심한 계곡을 따라 거칠게 흐르는 물소리는 여타의 소리를 다 빨아들여 모든 사물을 그림이게 만들었다. 뜻밖에도 편안한 장소였다. 축축한 바위에 기대앉아 햇살이 스며들어 쌓이는 사위를 바라보면서 졸음을 기다린다.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이라면 이렇지 않을까.
단연과 불안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것 하나 놓지도 잡지도 못하고 조는 일밖에 할 게 없는 어제 저녁나절에도 여기 있었다. 어둠이 어떻게나 빠르게 짙어지던지 어지러웠다. 술에 취해 의식이 잠들어 버리고 무의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같다고 여겼던가. 기억이 사라지는 지점은 늘 그랬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 있다면 그와 같지 않을까 싶은 때 아직 스스로를 통제할 만큼이라고 오늘은 이쯤에서 멈추리라고 작정하고 돌아선 순간 기억이 사라지는 듯 싶은데 그 접점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이나 짧았다. 석 달여 전 그날 밤 9시 무렵에 끊긴 기억은 다음날 새벽 5시쯤에야 이어졌다. 타는 듯이 목이 말라 일어났더니 불이 환했다. 집안 풍경은 황당했다. 바람이 흉행했다. 거실 통유리를 무너뜨리고 나간 텔레비전은 발코니 창도 부수고 내장을 속속들이 드러낸 채 난간 안쪽에 엎어져 있었다. 전화기는 텔레비전 부근에서 박살이 나 있고 오디오 스피커는 내가 엎드려 잤던 소파 주위에 파편으로 흩어져 있었다. 현관에는 네 컬레의 신발이 뒤죽박죽 얽힌 채였다. 밖엔 이른 봄비가 내리는 중이었다. 절가하다만 듯한 폐허의 잔해를 맨발로 밟고 서서 현관의 쓰레기처럼 뒤엉켜 있는 신발들을 내다보는데 싸늘하게 아내가 집에 없다는 게 느껴졌다. 그건 비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텅 빔 그 자체였다. 간밤에도 비가 내렸다. 내 이마 왼쪽이 생채기와 함께 퉁퉁 부어있고 오른팔목에 피 맺힌 입자국이 생겼고 어깨에는 뭔가에 찍혔음직한 깊고 붉은 상처가 났다. 코피를 흘린 자국이 얼굴에 남았고 바닥이며 유리 조각엔 말라붙은 핏자국 천지였다. 그리고 매번 남편이 부린 폐악의 흔적을 말끔히 치워놓아 간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했던 아내 유림이 없었다. 그 중간은 완벽하게 도려빠진 채였다. 난장판을 밟고 서서 깨져내리고 남은 유리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내는 조각조각 분해되어 있었다. 따로따로 나뉜 눈은 컴컴하게 비어 보였다. 그 모습이 내 어린 날의 아버지와 흡사하다는 사실에 진저리를 쳤던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술을 즐기던 사람은 아니었다. 하급 공무원으로 군청에 근무하면서 퇴근 시각은 대체로 일정했다. 이따금씩 취해 들어왔다. 술을 마신 날마다 매번 난동을 부렸던 것도 아니다. 기분 좋게 취했는지 기분 나쁘게 취했는지 눈치만 잘 굴려도 피해갈 수 있을 정도였다. 문제는 어머니였다. 나는 물론이고 가끔은 6살이나 터울이지는 동생까지도 대문 앞에 이른 아버지의 기분이 어떨지 짐작하는데 어머니는 늘 어긋났다. 우리가 숨자고 하는 날에는 천연덕스럽게 문간에 나가 아버지를 맞아들이다가 걷어채거나 머리채를 잡혔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 날에는 겁먹고 부엌으로 피했다가 대문 밖으로 그림자처럼 빠져나갔다. 그런 날 밤이면 어머니는 밤이 이슥해서야 이슬을 잔뜩 묻혀 돌아와 두 아들 가운데에 머물리고 동생과 나를 한 차례씩 안았다 풀어놓곤 했다. 잠결에 젖은 나뭇잎 냄새 같다고 여겼던 어머니의 재치. 그때마다 어머니 배에 손을 넣어 배꼽을 만졌을 것이다. 어머니 냄새는 엄마 배꼽에서 나온다고 여겼던 것도 같다. 내가 9살이나 10살 정도까지는 그랬다. 12살 정도쯤 되었을 때는 그런 일이 사실 너무 자주 반복되었다. 아버지가 취한 날과 덜 취한 날, 기분 좋은 날과 기분 나쁜 날을 나도 구분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게 됐을 무렵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약간의 외상을 입고 동사한 주검으로 군청 소재지 외곽의 농수로에서 발견되어 집으로 실려왔다.
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이었고 굴렁쇠를 모두 떠나보낸 1년 뒤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등진 뒤부터 37살의 어머니는 조용해졌다. 사내 아이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까 보냐는 주위의 여민을 가만히 고개 숙여 받아들이면서도 점점 예뻐졌다. 나날이 젊어지고 아름다워진 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것은 40살 때, 큰아들인 내가 도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난 뒤였다. 의붓아버지가 일찌감치 상처한 뒤 두 딸을 데리고 혼자 살던 아버지 생전에 직장 상사였다는 것을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내가 그의 냄새를 훨씬 어릴 때부터 맡고 있었다는 것도 그 무렵에 알게 되었다. 어머니에게서 이따금 맡았던 젖은 나뭇잎 냄새는 그의 것이었다. 동생이 나와 닮지 않은 이유도 깨달았다. 동생은 나나 아버지를 닮지 않은 대신 의붓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아침부터 절에 손님이 들은가 저만치에서 차량에 올라오는 기척이 있더니 멀어진다. 빈속에 밀어넣은 담배 연기가 비로소 허기를 자극한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공양간에 가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터이다. 차를 타고 나가 해결해도 무방하다. 허기를 채우고 싶은 게 밥이 아니라 술이라는 게 문제다. 유림이 사라진 뒤 일주일 정도 술을 참았다. 그뿐이었다. 술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났음에도 그 자리를 채운 건 역시 술이었다. 트렁크 안에는 10여 년 묵은 포도주부터 브랜디, 30년 넘은 위스키까지 여러 종류의 술이 상비되어 있었다. 고객들한테 자주 술을 선물하는 편이거니와 선물을 자주 받는 덕분이다. 소주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비상식량을 준비하듯 상자째 사넣었다. 덕분에 사흘밤을 이룬과 함께 마셔 없앤 소주가 10병이다. 이루는 술을 마시는 동안 쉴 새 없이 떠들어대다가 주량이 차면 시체처럼 툭 넘어져 잠이 들었다. 쉼없이 짓거리면서도 방 밖으로 말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 그 조심성은 신기할 정도였다. 얻어먹고 사는 자의 눈치가 천성이 된 것이다. 하긴 나도 밖에서 실수한 적은 없다. 사단이 나는 건 늘 혼자서 마지막 자리를 할 때였다. 고객이든 친구든 동료든 함께 술 마신 인간들을 대리운전까지 붙여보내고 난 뒤 나도 단골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마련이고 대개는 집까지 잘 갔다. 그런 여느 날에 나와 그 선에서 일탈한 날에 내가 다른 점이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난 좀 걸을 테니 차를 우리 집 앞에 가져다 놔요. 할 때 내 정신은 말짱했다. 그런데 깨어나 보면 지난번과 같은 일이 벌어져 있지 않은가. 그날 밤은 혼자 걷는데 비가 내렸다. 그게 끝이었다. 7시간 정도 소파에 엎어져 잔 서너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의식 없이 움직인 건데 그때 나를 움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는 모른다. 전신이 결리는 묵직한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다. 바위에서 축축한 냉기가 물씬물씬 스며나왔다. 나뭇가지 새로 스며든 보름달빛이 요요하다. 절에 와서 맞은 닷새째의 밤이 또 바위 틈에서 깊어졌다. 하루 두어 차례 아이들한테 전화를 걸고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았다. 잠은 방 안에서보다 여기 바위 틈에서 더 많이 잤다. 그동안 한 번도 예불에 참석하지 않았고 기도하기 위해 법당에 들어간 일도 없다. 담배는 상습이고 밤마다 술을 옆사람까지 부추기며 마셨다. 끼니는 한두 차례 신용으로 찾아 먹지만 그 외 절 안의 모든 일상을 거스르며 아무 하는 일 없이 마냥 어슬렁대고 있는 셈이다. 생각은 실컷 했다. 기억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떠올렸고
그 일들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았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시간 안에서 나의 모든 행동들은 유기적이지 않았다. 자전거를 훔쳐 굴렁쇠를 만들던 꼬마와 엄마 배꼽에 집착했던 꼬마는 같은 아이가 아니었고, 어머니 집에 가는 일을 한사코 마다했던 고등학생과 의붓아버지에게 학비며 생활비를 고스란히 받았으며 대학을 졸업한 작자도 같은 인물이 아니었다. 물소리에 잠긴 숲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산속의 밤이 깊었을 뿐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을 터이다. 아일다의 시각이나 되었을까? 아일다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3000배의 노역에서 잠깐 풀려나는 반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을 득득 긁어대다가 웃고는 일어선다. 매번 모기밥이 되는 걸 잊고 바위 틈에 널브러져 있지 않은가. 내려왔던 길을 되짚어 숲을 빠져나오니 제법 밝다. 나흘을 한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은혜색의 내 차는 달빛 아래에서 싸늘하게 빛난다. 11시가 약간 넘은 시각을 확인하고 차 안에 들어앉아 문을 열어놓은 채 새 담뱃갑을 찾아 뜯는다. 옆자리에는 제 주인 대신 진홍색 슬리퍼가 앉아있다. 제 엄마 찾으러 떠나는 여행인 걸 짐작했던가. 작은 아이가 뒷자리 밑에다 놓아두었던 걸 몰랐다. 검은 굽에 진홍색 가죽이 덮인 유림의 슬리퍼에 보랏빛의 콩알만한 꽃이 세 송이씩 수놓여 있는 것을 여기 도착한 이튿날 신발을 발견했을 때에야 보았다. 집에선 그 신발이 누구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했다. 큰아이의 신발이 제 어미신보다 커졌다는 것도 몰랐다. 군데군데 외등이 켜진 사찰을 올려다보며 담배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신다. 이루는 지금쯤 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나 그의 사이비 강론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사이비 주제에 그는 눈이 지나치게 예리했다. 사이비라서 말을 가려 할 줄도 몰랐다. 안 사람을 패는 모양이구먼. 계집질도 하나? 하는 따위의 말로 내 신경을 건드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내뱉게 만들었다. 살림은 좀 부숴먹지만 마누라를 패진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나면 그의 면상을 갈기고 싶어질 정도였다. 게다가 그는 제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 아무리 취해도 그 부분에 이르면 비시시 웃고 넘어가면서 우위에 있는 제 자리를 엉겨주려 하지 않았다. 내 술 먹이면서 욕먹는 짓은 더 이상은 안 하고 싶었다.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얻었지 않은가. 이 절에는 아일다와 진여행 말고도 맡은 일이 뚜렷한 여자들이 셋은 더 있는 것 같았다. 일정한 소임 없이 이룬처럼 눈치 봐가며 일 찾아서 하는 보살과 처사는 그보다 더 여럿이다.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가지 사는 그들이지만 계급만큼은 분명했다. 맡은 일이 뚜렷할수록 상위에 있는 것이다. 각자의 일이 분명한 만큼 그들의 동선도 빤해서 그들에게 말붙일 기회는 많았다. 진여행에게 사적인 질문은 못했지만 회색 옷을 걸친 인간들에게 틈틈이 뇌물을 바친 덕분에 10명 남짓한 그들의 눈길은 부드럽고 말투는 호의적으로 변했다. 그들 눈치로 보건대 유림이 이곳에 들른 적이 없는 게 틀림없었다. 여기서 더 버티며 할 일 없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음을 진작 느꼈음에도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길을 잃고도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는 기분이랄까. 잡아진 김에 쉬어가자는 심사 같기도 하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 빈속에 퍼진 알코올 기운이 알싸하다. 하룻밤 날만한 취기가 몸 안에 찼으므로 차를 나선다. 계단을 오르기 싫어 오르막길을 따라 걷는다. 길 왼편은 밭이다. 약간 더 걸으면 오른편으로 갈라진 작은 길이 해우소에 닿고 더 오르면 왼편으로
여성들 숙소인 지혜원이 있다. 지혜원과 나란한 연못을 지나면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지던 계단에 계단참이 나오고 그 곁이 남성들의 숙소 청정원이다. 숙소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내쳐 걷는다. 맨 위가 정각들이 세워진 평지다. 오르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정각은 명부전이다. 명부전은 문을 연 채 촛불을 켜고 있다. 새벽 예불에 참여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찰 안의 인간들이 앵간히 잠든 시각. 아일다는 흰 웃옷과 희고 긴 주름치마 차림새로 명부전에서 합장하고 있다. 잘못 놓인 액자처럼 뜨악한 풍경이다. 아름답지 않은가? 한동안 지켜보고 있노라니 정물처럼 앉아있던 아일다가 일어나 삼배를 올린다. 내가 비켜나야 할 때였다. 정각에서 물러나 마당 끝 꽃나무 뒤로 몸을 숨긴다. 어린아이 머리통만하게 잔뜩 벙근 수국 꽃나무 그늘 속이다. 명부전에서 나온 아일다는 내가 올라왔던 길로 나가서 그 길을 따라 숲길로 갈 것이다. 사찰 뒤쪽 울타리가 따로 필요 없을 만치 깊은 숲에 아일다가 다니는 오솔길이 있다. 일주문 밖으로는 나가보지 않았을지 모르나 아일다는 밤에 사찰 주변 숲을 깨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은 자유롭다. 그제밤 이lun과 소주 2병씩을 마시고도 잠이 오지 않아 방을 나와 어슬렁대다가 그림자같이 고요히 숲으로 스며드는 아일다를 보았다. 처음엔 하얀 털을 가진 낯선 짐승인가 했다가 굽은 허리 때문에 아일다를 알아보았다. 몸은 재바르나 달빛 아래서 한결 더 굽어 보이던 그 몸을 뒤쫓지는 않았다. 막연히 명부전 뒤 숲으로 스며들 수 있는 길목에 앉아 졸았다. 얼마 만에 아일다가 되돌아왔는지는 모르겠다. 그가 길 옆 자그마한 측백나무 밑에 앉은 나를 나무 그림자인 양 지나쳐가는 것을 느끼며 내 꿈인지 내가 아일다의 꿈속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생각을 잠깐 했을 뿐이다. 어젯밤에는 달랐다. 그제와 비슷한 시각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명부전을 살피다가 숲으로 들어가는 아일다를 뒤쫓았다. 만월이 가까워진 숲속은 걷기에 어둡지도 험하지도 않았다. 이따금 잡목을 솎아내는 숲인 듯했다. 아일다는 가뿐하게 숲을 꿰고 들어가 숨바꼭질하는 아이처럼 나를 끌고 다녔다. 그곳은 아일다의 숲이고 정원이고 놀이터였던 것이다. 몽유병이구나. 속으로 탄식하는데 발이 넝쿨에 걸렸다. 한바탕 넘어졌다 일어나 보니 아일다의 종족이 묘연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숲은 낯설고 두려운 미궁으로 바뀌었다. 꿰고 다니기 어렵지 않았던 나무들은 숨쉬기도 힘들 만큼 빽빽하게 사방에서 부딪혀오고 가시나무들은 계속 다리를 감으며 잡아챘다. 도저히 깰 수 없는 악몽 속을 헤매듯이 땀을 흘리며 빛을 찾아 헤매다가 종소리를 들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방향을 곧바로 되찾았는데 어이없게도 상불사에서 50m도 못 되는 장소였다. 숲을 나와 대웅전으로 갔더니 아일다는 예의 회색 차림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고 있었다. 귀신이 홀린 것 같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어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더니 이루는 새벽 예불에도 아랑곳 없이 활개 편 채 잠들어 있었다. 꿈이라 여기기로 했다. 지금은 꿈이 아니었다. 아일다는 지금 제 숲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일다를 따른다. 다리나무까지마다 걸려있는 자정 가까운 시각이기도 하다. 어젯밤과 같은 길이다. 이미 눈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으나 아일다는 숲속에서도 일정한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틀림없었다. 오늘은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낮에 3차례나 숲속을 1시간씩도 넘게 헤매어 봤다. 소나무와 잣나무, 비자나무가 주종이고 떼죽나무와 상수리가 드문드문 섞여 하늘을 가렸고 그 밑에서는 쌀이와 나무딸기 따위의 교목들이 살았다. 군데군데 칡넝꿀이 엎드려 있다가 나무를 감고 오르는 중이기도 했다. 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물은 그 정도였지만 그 사이에 난 오솔길은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절 뒤쪽으로 스며들어 걷다 보면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는 길 이외에는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사람이 그것도 밤에 뚫고 들어가기에 불가능한 험한 숲이 시작되는 지점과 계곡이 맞닿아 있어 그 경계를 넘지 않으려면 가던 길을 되돌아서거나 주차장 쪽에서 벗어나야 했다. 절에서 관리하는 숲은 기역자 모양으로 절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아일다가 중간에 멈춰 쉰다면 이쯤이지 않을까 하는 장소도 발견했다. 절이 한눈에 굽어 보이는 등성이에 2평은 될 법한 너럭바위가 있었다. 절이 원체 높은 곳에 자리 잡기도 했지만 숲도 경사가 심해 바위 위에 올라서자 절뿐만 아니라 산이 바다처럼 내려다 보였다. 앞서간 아일다는 거기 있을 것이었다. 아일다 앞에 나타나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 몸이 탐나는 건 더더욱이나 아니다. 돈 몇 푼이면 안을 수 있는 여자는 천지에 널려 있었다. 몇 푼조차 들이지 않고 여자를 품을 수 있는 방법도 허다했다. 바라는 게 없음에도 아일다를 쫓고 있는 까닭이 뭔가. 지금쯤은 그걸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답이 없다는 게 답이다. 첫눈에 아내를 연상시켰던 아일다가 뭔가를 쥐었고 그게 뭔지 알고 싶어서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핑계가 될 수 있을 테지만 궁색하긴 매일 반이다. 아일다가 쥔 건 제 일상일 뿐이자는가. 한번 밀쳐진 뒤에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힘이 다할 때까지 혼자 구르는 굴렁쇠 같은 일상. 거세게 떠밀린 아일다에게 이곳은 부딪혀 넘어질 일 없는 평지거나 길이었다. 그는 그 평지에서만 겨우 간신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그가 신도들의 이목을 끌고 내 눈길 또한 끈 거라면 그건 아마도 오래도록 구르고 있기 때문일 터였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래 홀로 구를 수 없기 때문에. 상수리나무 가지에 얼굴을 부딪힌 것 말고는 무사히 아일다의 바위가 올려다 보이는 지점까지 왔다. 내 침입이 아니어도 숲속의 밤은 조용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뭇가지는 소리내어 부대꼈다. 벌레 우는 소리는 다양하고도 치열했고 새들은 끊임없이 깃을 쳤다. 새들이 몇 번 내 기척에 놀라 푸득푸득 날개짓을 했지만 이웃가지로 옮겨 앉는 정도뿐이었다. 아일다가 낯선 기척을 눈치챘을 것 같지는 않았다. 혹여 마주치게 된다면 잠이 오지 않아 산보 나온 처사 흉내를 낼 참이었다. 아일다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너럭바위가 보이는 위치를 찾기 위해 바위를 멀찌감치 애돌아 올라 작은 등성이의 소나무 밑에 섰다. 낮에 3번째 정찰 때 빈 바위를 건너다 보았던 자리다. 바위와는 20m쯤의 거리가 있어 밤에도 보일까 싶었더니 보인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몸놀림이지만 아일다가 바위 위에서 굽었다 여겼던 허리를 반듯하게 편 채 나직나직 움직이고 있다. 고요한 희열을 뿌리며 두 팔이 따로따로 나선을 긋는다. 허공으로 하나씩 들어 올려진 두 손이 하늘을 향해 펼쳐진 채 제각기 놀다가 손가락에 이끌리듯이 야울야울한 선을 그으며 내려지고 다른 한 팔이 그렇게 내려오면서 무릎이 접히는가 했더니 몸이 빙글 돌았다. 흰 치마가 날개처럼 펼쳐졌다가 가만히 내려앉는다 싶은 순간 몸이 펄쩍 뛰어올랐다.
나도 모르게 하는 외침이 입안에 고였다가 자조와 함께 잦아들어 버린다. 아일다는 바위 위에서도 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무용수였다. 뛰어 올랐다가 내려서서 팔을 저으며 가만히 허리를 굽히지 않는가. 굽힌 허리를 너울거리듯 움직이며 일어나 달을 향해 손을 뻗는다. 손에서 피어나는 환희가 달에 닿을 것만 같다. 쥐기 탓인가? 내가 그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고야 말 듯했다. 어떤 거대한 구멍 속으로. 달빛 아래서 빛나는 아일달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선체로 고스란히 내가 사라질 것 같았다. 무엇보다 삐끗한 기척만 내도 아일다가 놀라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새벽 예불 전까지 계속될지도 모를 아일다의 춤판에서 돌아선다. 까딱하다가는 아일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위태로움은 곧 내 안에서 발생한 위기감이기도 하다. 다가갈 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젖히고 발소리를 죽이며 아일다에게서 멀어진다. 유림은 어디로 갔을까? 아일다의 숲을 벗어날 때까지 내가 낸 소리는 그 한 번의 중얼거림 뿐이었다. 높고 낮은 정각들의 지붕이 보였다. 그나저나 유림은 어디 있을까? 무심코 또 한 번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졌다. 무심코 하늘을 쳐다봤더니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 아니, 달물이다. 둥그런.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송은일 작가님의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 2편을 소개해드렸어요. 더 많은 작품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아내를 찾고 평범한 일상의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보네요. 평범한 일상이 또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수담은 오늘 소설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다음 소설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